믿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가 불과 며칠 사이에 말을 바꾸자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70년 동맹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 미사일이 철수된다는 공식 발표가 내려진 그 순간 한국의 하늘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되었죠. 적국의 공격도 아닌 동맹국의 결정이 우리 안보를 무너뜨렸습니다. 미 국방부가 전격 발표한 주한미군 패트리어트와 사드 포대 철수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들었습니다. 동시에 서해상에서는 중국의 선란 구조물이 불과 3개월 만에 2개에서 10개로 급증했죠. 구조물 증가율 500%, 중국 해군 활동 46% 증가, 해상 민병대 배치 이 모든 수치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서해 점령 계획이 진행 중이었어요. 워싱턴 국제안보포럼에서 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CIA의 극비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죠. 중국의 서해 확장, 미국의 중동 집중, 그리고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중국 외교부 부부장 리신의 이중첩보 활동. 도대체 어떻게 70년 동맹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스스로의 길을 찾아 새로운 동맹의 모델을 만들어냈을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린스예요. 미국 국방부에서 15년간 군사전략 분석관으로 활동해온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학사,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안보전략 석사,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안보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R&D 연구소와 미 국방정보국 DIA를 거쳐 현재는 국방부 동아시아 안보 분석팀 수석 자문관으로 한반도와 중국 관련 국방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워싱턴 국제안보포럼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발표할 내용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 폭탄급 정보였으니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청중들을 마주했습니다. 한국 서해상에서 포착된 중국의 새로운 구조물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위성사진을 띄우자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측 해역에 건설 중인 인공구조물들은 표면적으로 어업시설이라 주장되었지만 설계를 보면 군사용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구조물의 배후에 중국 외교부 부부장 리신의 흔적이 포착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리신이 단순한 외교관이 아닌 중국의 서해 확장 전략의 핵심 실행자라는 정보도 언급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마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첫 질문자는 예상대로 리신 본인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리신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입니다. 중국은 자국 영해 내에서 합법적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리신 부부장님, 해당 구조물들이 군사용으로 전환될 경우 서해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됩니다. 이는 구조물 설계 분석에 기반한 판단입니다. 리신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죠. 그의 반응이 평소와 달리 격앙된 것을 보며 제 추측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방의 이중잣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을 방해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리신은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리신의 비정상적 행동은 그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세 협상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 언론사 기자가 전화로 입장을 물었어요. 동맹국 안보와 무역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접근은 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현 서해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동맹의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방부 동료로부터 온 문자를 확인했어요. 리신이 중국 언론을 통해 오늘 저의 발언을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리신이 최근 중동 지역 인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첩보도 있었습니다. 서해에서의 변화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닌 새로운 지정학적 게임의 서막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국방연구원에서 서해 상황 분석에 즉시 착수했어요.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으로 설정된 공동어로 구역이지만 양국 이의지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모호한 상태가 중국의 점진적 해양 팽창에 틈을 제공했죠. 설란 1호와 2호로 명명된 구조물을 정밀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표면상 어업 지원 시설이었지만 내부는 군사 레이더와 감시 장비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설란 2호에는 헬기 착륙 패드까지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두 구조물의 설계도가 리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에서 나왔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서해를 단계적으로 통제하려는 전략이었죠.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해군으로부터 긴급 상황 보고가 들어왔어요. 한국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사 활동 중 중국 해경선에 차단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중국 측은 불법 탐사라며 퇴거를 요구했죠. 법적으로는 명백한 공동구역임에도 일방적 주권 주장이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신 위성 사진을 보니 중국 해군 함정들이 서해 일대에 평소보다 많이 배치되고 있었죠. 정찰기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중국 해군 활동이 46%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아시아 정책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백악관은 방위비 증액만 압박할 뿐 서해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정보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로 군사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중동에서 이란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동아시아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방정보본부의 추가 정보는 더욱 우려스러웠어요. 중국 해군이 산둥 반도와 랴오닝성 해안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었죠. 신형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활동이 크게 증가했어요. 이는 단순한 과시가 아닌 체계적인 군사 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서해는 한국의 해상 생명선이자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영유권 분쟁을 넘어 한반도 전체 안보 구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었죠. 또한 미국의 중동 상황 악화는 한반도 안보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이중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청와대 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에 워싱턴 국방부 동료의 전화를 받았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철수가 공식화됐어. 중동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략자산 재배치가 불가피해졌어. 이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루머로 돌던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포대 철수가 현실이 된 거죠. 오산과 군산의 패트리어트는
한국 방공망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한반도 방어 체계의 심각한 공백을 만들어냈어요. 국방부로 급히 돌아와 관련 보고서를 확인했죠.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철수에 이어 성주의 사드마저 중부 내륙으로 이전하는 검토가 진행 중이었어요. 이는 서울 수도권 방공망에 치명적인 구멍을 만드는 결정이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위협과 서해 중국 압박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 이해하기 어려웠죠.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만난 미군 장성은 어두운 표정으로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이건 전적으로 백악관의 결정이야. 중동에서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략자산 재배치가 불가피해졌어. 우리도 반대했지만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빠져나간 자리를 대체할 방어 전력은 현재론 없었습니다. 한국군의 독자적 방공 시스템은 아직 개발 단계였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도 불확실했죠. 국내 상황도 급속도로 악화되었어요. 언론들은 미국의 방어 우산 철회라는 헤드라인으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매도가 급증했고 원화 가치는 급락했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실물 경제로 번질 조짐이 보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미국의 결정을 비판했어요. 저녁에 접한 또 다른 보고서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CIA가 리신에 대한 특별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정보였죠. 보고서에 따르면 리신은 공식 외교관이면서도 이중첩보 활동을 펼치는 인물로 의심된다고 해요. 특히 서해 구조물 건설과 관련해 직접 지휘를 맡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리신이 이란 고위 인사들과도 접촉했다는 정보였어요. 중국과 이란의 연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밤샘 작업으로 여러 자료를 분석했어요. 서해 중국 활동, 주한미군 방어체계 약화, 중동 긴장 고조, 리신의 이중첩보 의혹 사이에는 분명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동으로 관심을 돌리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축소하는 틈을 노려 서해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었죠.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행보였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이제 다중의 위협에 직면했어요. 국방정보본부에서 받은 최신 위성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측 해역의 선란 구조물이 2개에서 10개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죠. 구조물들은 전략적 요충지에 마치 바둑판의 돌처럼 배치되어 있었어요. 우연이 아닌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해상 민병대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는 정보였어요. 이들은 표면상 어민이지만 실제로는 준군사 조직으로 훈련받은 인력들이었습니다. 무장한 민간 선박들이 선란 구조물 주변을 순찰하며 한국 어선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사용했던 전략과 동일했어요. 해양경찰청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서해 중간선을 무시하고 일방적 해양 경계선을 설정하려 했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이 새로운 경계선을 따라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사실상의 통제권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어요. 국제법상 명백한 위반이었지만 실효적 지배를 통한 기정사실화 전략이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과 남중국해 사례를 분석했어요. 중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암초에 등대와 기상관측소 같은 민간 시설을 세우다가 점차 규모를 확대해 결국 활주로와 미사일 기지를 갖춘 군사 요새로 변모시켰죠. 서해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온 극비 정보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미 서해는 사실상 포기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은 중동과 유럽에 집중되어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이 우선순위였어요. 중동에서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더욱 그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서해는 전략적 중요도에서 밀려나고 있었죠. 청와대에 상세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중국의 서해 점령 계획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는 2단계인 영향권 확대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단계 실효적 지배 확립과 4단계 주권 선언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했죠. 시간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밤늦게 해군 정보장교와의 비공식 미팅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선란 구조물에는 이미 군사 레이더와 통신 장비가 설치되고 있었고, 일부는 대함 미사일 발사대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보강되고 있었죠. 이는 단순한 해양 감시가 아닌 해상 통제권 확보를 위한 준비였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서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중동에서도 또 다른 폭풍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CNN의 속보를 통해 이란과 미국 간 긴장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두 폭풍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국방부 상황실에서 CNN 생중계를 지켜보는 우리 얼굴에 충격과 우려가 가득했어요.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해 수십 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죠. 백악관에서는 즉시 안보회의가 소집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수일 전부터 감지되던 중동 정세 악화가 결국 군사 충돌로 이어진 겁니다. 이 사건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어요. 다음 날 미국 국방부는 중동 지역에 대규모 추가 병력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병력 일부가 주한미군에서 차출된다는 사실이었죠. 패트리어트 철수에 이어 이번 결정은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어요. 서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결정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워싱턴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 안보회의에서 동아시아 전략 우선순위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해요. 중동은 즉각적 위기, 동아시아는 장기적 과제라는 프레임이 형성되었죠. 한미 동맹의 핵심인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란 공격 배후에 중국의 군사 정보가 있었다는 CIA의 극비 분석이었어요. 리신의 이란 접촉과 연결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신속했어요. 아베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을 긴급히 개최하고 독자적 방위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위대 역할 확대와 방위비 증액, 첨단 무기 도입 가속화가 주요 내용이었죠. 일본은 미국의 관심이 중동으로 쏠린 틈을 타 동북아에서 자국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려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정부 고위급 회의에서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중동 집중은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최소 2~3년간 이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이 서해에서, 북한이 핵개발로, 일본이 독자 행보로 도전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독자적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날 밤 CIA 관계자로부터 극비 정보를 받았습니다. CIA는 리신이 서해 구조물 건설을 위한 비밀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직접 지원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리신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 전 중동 지역을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정보였죠. 중국과 이란의 전략적 협력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질적 증거가 확인된 셈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일본의 독자 방위 강화, 한미 동맹 약화, 중국 이란 연계, 서해 위기를 종합 분석했어요. 동북아 안보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백, 일본의 독자 노선, 중국의 팽창, 이란의 도전. 이 모든 요소들이 한반도를 안보적 고립 상태로 밀어넣고 있었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동맹 약화 발언의 상하원에서 초당파적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을 버리면 태평양을 잃는다라는 강력한 발언을 했죠. 이는 워싱턴 내부에서도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였어요. 특히 중국과 이란의 연계가 확인되면서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동시다발적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무관세 주둔비 교환 법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법안은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액과 미국의 한국 상품 무관세 혜택을 맞교환하는 내용이었죠. 전통적 안보 동맹을 경제적 거래로 치환하는 접근이었지만 최소한 동맹의 틀은 유지할 수 있는 타협안이었습니다. 미 의회 내에서는 트럼프의 일방적 동맹 약화 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주요 CEO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구글, 인텔 등 기술 기업 리더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기술 협력 없이는 미국의 기술 패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특히 반도체와 통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안보를 넘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양국 관계의 중요한 축임을 보여주는 신호였죠. 한국 내부 상황도 불안정해졌어요.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미국 신뢰파와 독자 국방파 사이의 충돌이 격화되었습니다. 보수 언론은 지금 미국을 배신하면 끝난다는 입장을, 진보 측은 동맹에만 의존하다 죽는다며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역설했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청와대 안보실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는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외교부는 동맹 복원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주장했고, 국방부는 독자 방위력 강화를 우선시했어요. 장시간의 격론 끝에 대통령은 동맹 강화와 자주 국방은 상호 보완적 전략이라며 양측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갖춘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방향성이 수립되기 시작했죠. 워싱턴 체류 중 CIA로부터 중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리신이 미국 내 중국계 로비스트들과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리신은 미 의회와 행정부 내에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서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로비를 추진하고 있었죠. 이는 중국이 단순한 해양 영토 확장을 넘어 한미 동맹 자체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며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미 동맹은 70년간 굳건했지만 지금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싹은 보였죠. 의회의 움직임, 경제계의 지지, 양국 내 전략가들의 경각심 등이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 동력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각계 전문가와 정치권 인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한미 동맹의 미래와 자주 국방 방향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신뢰파와 독자 국방파 사이의 갈등은 여전했지만 중국의 서해 점령 시도와 미국의 중동 집중이라는 현실 앞에서 공통 분모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결국 대통령은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한미 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 방위 전략을 전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동맹 포기가 아닌 동맹 내에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이 선언은 70년 한미 동맹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우산에만 의존하지 않되 동맹의 가치는 지켜나간다는 균형점을 찾은 것이었어요. 회의 직후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을 위한 특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연내 완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기로 했죠. 천궁과 철매 미사일 시스템의 성능 개량, 조기경보 레이더 확충이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었어요. 이는 패트리어트와 사드 철수로 인한 공백을 자체 기술로 메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핵 억지력 논의도 시작되었죠. 완전한 핵무장은 아니지만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모델 등 다양한 옵션이 검토되기 시작했어요. 이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안보 주권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논의가 미국 측과도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한국 방산 산업은 이런 변화 속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어요. 현대중공업, 한화, LI진엑스원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은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으로 이어졌죠.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해외 문의도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K9 자주포, KF-1 전투기, 잠수함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외교부는 UN 총회와 안보리에서 중국의 서해 확장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발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할 때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결정이었지만 영토와 주권에 관한 문제에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동시에 미국 의회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워싱턴 내 한국 지지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도 추진했어요. 국방연구원에서는 24시간 비상태세가 유지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독자방위 전략과 한미동맹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느라 밤을 새웠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동맹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의 핵심이 되었죠. 한국은 이제 홀로 서면서도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 안보 컨퍼런스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일본 방위상은 기조연설에서 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죠. 미국의 관심이 중동으로 쏠린 틈을 타 일본이 지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어요. 저는 이에 대응해 한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은 독자적 방위력 강화와 동맹 재정립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안보에 더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컨퍼런스 후 미국 국방부 차관보와의 비공식 대화에서 충격적인 정보를 접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구조의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죠. 미일 양국은 이미 한국을 배제한 채 독자적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워싱턴 내부에서는 한미 대 미일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이어서 희망적인 소식도 전했습니다. 의회와 국방부 내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특히 중국과 이란의 연계가 확인되면서 한국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접한 뉴스는 대만 해협 상황에 관한 것이었죠.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항공모함과 최신의 전투기, 잠수함까지 동원된 종합훈련이었어요. 미국은 즉각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 해협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동북아의 화약고가 점화 직전까지 이른 상황이었죠. 이 위기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 재고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국방정보본부의 최신 보고서는 서해 상황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담고 있었어요. 설란 구조물 주변에는 이미 중국 해경선과 민병대 선박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일부 구조물에는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의 지배를 넘어 실질적 주권 선언 단계로 진입할 위험이 커지고 있었죠. 이는 중국이 대만과 서해에서 동시에 공세적 행보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극비 정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미국 국가안보회의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이제 전략적 이순위 지역으로 공식화되었다는 것이었죠. 미국의 핵심 관심사는 중동과 대만 해협, 인도태평양 해양 수송로로 이동했어요. 그러나 이 문서가 공개되자 미 의회와 싱크탱크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서해 장악은 대만 위기와 직결된다는 분석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청와대 안보실장과의 긴급 면담에서 이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반도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 동맹을 재정립하면서도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안보실장도 이에 동의하며 양면 전략을 지시했어요. 한편으로는 미 의회와 싱크탱크의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리는 외교 활동을,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 방위력 강화를 가속화하는 것이었죠.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제 수동적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새로운 전략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어요. 미 상하원은 초당적 지지로 코리어 프리 트레이드 앤드 시큐리티 액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 상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과 방위비 부담 증액을 상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단순한 타협안을 넘어 동맹을 군사협력에서 경제안보 통합체제로 확장하는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이 법안 통과의 배경에는 중국의 서해 장악이 대만 해협 위기와 연결된다는 전략적 재평가, 한국의 독자방위력 강화, 노력에 대한 인정, 그리고 중국-이란 연계에 대한 경계심 등이 작용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상원 의원은 연설에서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맞서 한미 동맹의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한국이 보여준 독자 방위 의지는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며 한국의 최근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국의 독립적 행보가 미국의 관심을 다시 끌어들인 셈이었죠. 법안 통과 직후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 파트너입니다. 이는 한동안 불확실했던 한미 관계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의 새로운 동맹 관계는
미국 우선주의 실현의 모범 사례라고 밝혔죠. 중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재정이었어요. 이제 주한미군은 단순한 대북 억제력이 아닌 지역 안정화와 전략 자산 운용의 허브로 재정립되었죠. 이는 한국의 독자 방위 능력 강화와 미국의 지역 전략 변화를 모두 수용한 현실적 방안이었어요. 양국 군 수뇌부는 새로운 지휘체계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일상적 방어를, 미국은 전략적 지원을 담당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공동 첨단 기술 개발 협정이 체결되었어요. 사이버 안보, 우주 감시, 인공지능 기반 방어 시스템 등 미래 전장을 위한 기술 협력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동맹의 범위를 전통적 안보에서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이었죠. 특히 이 협정에는 서해 감시를 위한 첨단 드론 공동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일본 외무성은 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의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삼각 협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일본 언론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미일 관계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동북아 안보 구도의 또 다른 변화를 의미했어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새로운 동맹 구조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동맹의 진화는 필연적입니다. 70년 전 형성된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죠. 우리는 이제 비대칭적 의존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미국 측 대표는 이에 공감을 표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이제 한미 동맹은 위기를 통해 더 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양국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가치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의미했죠. 회담장에는 긴장감보다 희망의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였습니다. 회담 서두에서 미국 대통령은 과거 동맹 붕괴 위기를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잃을 뻔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어요. 오늘의 새로운 한미 관계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의 결과입니다. 이 발언은 지난 몇 개월간의 험난했던 여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패트리어트 철수, 중동 위기, 서해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동맹의 모습까지. 정상회담 직후 양국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합방위 태세를 발표했어요.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특히 서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해양 안보 협력이 강화되었죠.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또한 리슌의 이중첩보 활동에 대한 공동 대응도 비공개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이제 세계 5위 규모로 성장했어요. 이는 자주 국방의 토대이자 동맹에 대한 기여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 발표는 한국이 더 이상 안보 소비자가 아닌 제공자로서의 위치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계기였죠. 미국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며 한국의 방산 기술은
미국 안보에도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어요. 회담 다음 날 서해 감시체계 완성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한미 공동 개발한 드론과 위성, 첨단 해상기지를 통합한 감시망이었죠. 이는 선란 구조물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대응이 가능한 체계였어요. 중국의 서해 장악 시도에 대한 분명한 대응이었고 한미 기술 협력의 상징적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중국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했지만 리신의 이름은 성명에서 빠져 있었어요. CIA 정보에 따르면 리신은 이중첩보 활동이 노출된 후 본국으로 소환된 상태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 항공기 창밖으로 태평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여정은 험난했지만 결국 우리는 더 단단하고 성숙한 동맹 관계를 구축했죠.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동맹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일방적 의존에서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으로, 불평등에서 호혜적 관계로. 이것이 새로운 세기의 동맹이 나아갈 방향이었습니다. 포토맥 강변을 걸으며 마무리 감상에 젖었어요. 한미 동맹의 위기와 재건 과정에서 저는 작은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지만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된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듯 동맹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하죠.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공동의 가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토대입니다.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신뢰 없이 시작된 동맹은 부서졌고 신뢰로 다시 세운 동맹은 세기를 넘어간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지난 1년간 우리가 피부로 체험한 진실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별걸 다 주도하네요. 진짜 돈을 한국에서 쓰게 하려고 용을 쓴다. 일본인 승무원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주도하고 있길래 저렇게 욕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일본인 승무원 와카나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어린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섹시한 이미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귀여운 이미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이름도 그렇고 제 이미지가 귀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덧니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일본인들 중에는 덧니가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요즘 제 덧니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신미적인 게 다는 아니지만 덧니를 귀엽다고 생각하는 건 일본만의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덧니에 대해 많은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본인들이 유전자가 좀 다르대요. 우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본의 유전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가계도가 섞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원주민은 조몬족인데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조몬족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래요. 이 조몬족의 기원전 300년경에 한국에서 건너간 야요이족이 있대요. 이 두 그룹을 갑자기 가족을 섞기로 결정한 먼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일본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 얼굴이 비슷한 건가 봐요. 조몬족은 일반적으로 턱뼈가 작고 치아가 작았대요. 턱뼈가 작으니까 이빨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뻐드렁니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종의 섬세한 특징이죠. 반면 야요이족은 턱뼈가 크고 이빨이 커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섞이면서 유전자가 모두 뒤섞이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이러한 유전자 조합이 부정교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정교합은 입을 다물었을 때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멋진 용어입니다. 치아가 맞지 않는 지퍼를 닫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두 그룹 간의 턱과 치아 크기의 불일치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와 유전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말 흥미롭죠. 유전자가 우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게요. 이게 근친상간이랑 관련이 있어요. 특히 12세기경 유럽 왕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근친상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다소 이상하게 들리지만 당시에는 가족 내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왕실에서는 사촌이 사촌과 결혼하는 등 왕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런 현상은 유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유전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근친 교배가 이루어지면 숨겨져 있던 특정 유전자 열성 유전자가 드러날 확률이 높아진대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열성 유전자가 드러나는데 왜 근친상간을 했을까요? 이러한 열성 유전자 중 하나가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문제인 부정교합입니다. 다양한 유전자 풀에서 이러한 열성 형질은 일반적으로 우성 유전자에 의해 가려집니다. 하지만 근친교배는 열성 유전자를 2배로 늘려 열성 유전자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우 한정된 색깔의 공에서 같은 색을 2번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 하세요. 합스부르크 왕가는 근친 교배로 악명이 높았고 그 결과 합스부르크 턱으로 유명한 얼굴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턱은 독특하게 튀어나온 턱선으로 유전자 풀이 너무 좁아진 직접적인 결과인 거죠. 이 턱은 너무 뚜렷해서 단순한 가족 특성이 아니라 왕실 혈통의 분명한 표시가 되었지만 반드시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한 고민이었던 덧니가 자꾸 안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한국 가수들의 고른 이빨들이 더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치과를 찾아갔죠. 치과에서 미적인 것만 가지고 교정 치료를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며 거절당했어요. 아니, 제가 하고 싶다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들 덧니가 더 예쁜데 굳이 왜 교정을 하냐면서 이름에 맞게 귀엽게 살라고 했어요. 특히 성인에게 치아 교정은 복잡하고 때로는 불편한 여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우선 교정 치료에서 통증과 불편함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교정기를 착용했을 때의 초기 불편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아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조정도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아와 주변 뼈 및 잇몸, 조직이 말 그대로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정 치료는 시간과 생활 습관 조정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정기 조정을 위한 정기적인 치과 방문, 교정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교정기 주변의 충치나 잇몸 질환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구강위생 루틴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람들, 특히 바쁜 일정이나 다른 약속이 있는 성인의 경우 이는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치아 교정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치아 이동의 복잡성에 따라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사용자가 원하는 심리적 이점이 길고 때로는 까다로운 치료 과정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한국 승무원이 한국에 가서 교정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말했어요. 일단 한국은 자기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비용이 600만 원 정도라고요. 아마 이빨을 뽑지 않으면 비용이 훨씬 덜 들 거라고 했어요. 교정은 보험이 안 돼서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가격이 비슷할 거라고 말했어요. 일본의 교정 비용은 일단 평균가가 900만 원 정도인데요. 저는 솔깃했어요. 아무래도 승무원이라 비행기 티켓 값이 별로 안 들었고, 한국에 갈 때마다 체류를 한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비용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승무원이 자기 이빨도 사실 교정한 거라고 자랑을 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쪽 같았거든요. 인위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러한 비용 차이는 한국의 경쟁이 치열한 치과 시장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낮은 생활비 및 운영비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교정 치료의 경우 일본인과 한국인의 치료비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때 우려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가격 책정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히 외국인 할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적어도 교정 치료의 경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업상 항공료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데 드는 주요 비용 중 하나를 크게 줄여줍니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일을 훨씬 더 관리하기 쉬운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은 단순히 비용 절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특히 성형 및 치과 시술의 우수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한국 치과에 들어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치과 진료에 대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열망과 걱정이 교차했죠. 치과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치과가 가진 모던함과 세련미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했던 치과보다는 고급 스파에 더 가까웠습니다. 리셉션 공간은 세련되고 아늑했으며 편안한 좌석과 잔잔한 음악이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완벽한 영어 실력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곧바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서류 작업과 상담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전에는 본 적 없는 최첨단 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진료실로 안내를 받으면서 병원 측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료실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최신 치과 기술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푹신하고 편안한 실내 장식이 있는 치과 의자는 제가 왜 그곳에 있는지 잊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제 치과 의사는 매우 전문적이고 친절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시술 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모든 단계에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녀가 보여준 세심한 배려와 정확성에 놀랐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으로 예상했던 치료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통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치과 치료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치과 의사는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강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조언을 제공했는데 이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구강 건강이 전반적인 웰빙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알게 된 계몽적인 상담이었습니다. 서비스의 효율성과 철저함은 제가 경험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클리닉에는 무료 편의시설이 완비된 진료 후 환자들이 몸을 풀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 덕분에 진료가 아닌 치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제가 꽤나 심한 부정교합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의 치과에서는 저 정도 덧니는 심각한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배신감이 들었어요. 치과 의사라면 외모적인 이유 때문에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었을지 알려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치과 의사는 저를 보자마자 혹시 입으로 구강호흡을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살아생전 모든 사람들이 구강호흡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 호흡을 하는 게 더 편하대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요. 일본인이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난다고 유명하잖아요. 이게 다 부정교합으로 인한 비염이 아닐까요? 웃긴 이야기도 있었어요. 치과 의사 선생님은 특정 치아 질환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국수를 먹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저에게 국수를 끊는데 어려움이 없으세요? 라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대답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다소 유쾌하게 아니요. 먹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국수 한 그릇을 꿀꺽 삼키는 것은 인생의 소박한 즐거움 중 하나였고, 편안함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대화의 유머를 더했습니다. 그는 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진심인지 장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전에도 국수를 수없이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논리가 얼마나 기발한지 깨달았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초기 치료 후 후속 외래 진료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이러한 측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후속 치료는 전체 치료 비용의 상당한 금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후속 치료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치료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익보다 환자의 웰빙을 우선시하는 의료 시스템이 반영된 것이죠. 병원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매우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교정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일본 아이돌의 사례를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돌의 경험을 통해 교정 치료의 비용에 대해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 친구의 교정 총 비용은 한화로 약 1,350만 원이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 수치를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고 치과 치료에 필요한 투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치료 초기에는 교정치과를 한번 방문할 때마다 약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정기 조정 경과 관찰을 위한 검진 상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필요한 방문 횟수를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 합산되는지 알고 나니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치료 계획에 일부러 발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술에만 약 15만 원이 들었습니다. 치아 교정을 통해 치아가 제대로 정렬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발치는 교정 치료에서 드물지 않지만 전체 비용에 기여하는 추가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나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우 치아 이동을 추가로 지지하기 위해
교정용 나사가 필요했습니다. 교정용 나사는 초기 교정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추가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크류는 또 뺄 수는 없으니까 낼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물론 병원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치료 방법이 크게 다른 건 아닌데 일본에서의 모든 장치 비용이 거의 한국의 2배 같았어요. 하지만 또 치료 사례는 한국인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좀 더 전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친구들은 치아미약 특히 사랑니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이 사랑니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 오히려 더 아름답잖아요. 이러한 관점은 미에 대한 인식 특히 치과적 특징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랑니가 있고 치아 배열이 덜 완벽한 것이 더 자연스럽고 따라서 더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특히 K-팝 문화의 영향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K-팝의 열렬한 팬이었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치열이 완벽하게 가지런하고 덧니도 없고 사랑니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테일은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스타일과 뷰티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K-팝. 아이돌의 완벽한 미소는 치아 매력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히 교정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러한 태도 변화를 느꼈어요. 교정기가 벗겨지고 새로 가지런해진 치아가 드러나자 일부 일본 친구들이 감탄사를 연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교정 치료를 어디서 받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제 미소의 변화를 본 친구들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는 그들에게 한국 치과를 추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전문성뿐 아니라 치료의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의 높은 치과, 치료 수준에 대한 저희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치과 치료를 받는다는 실용적인 측면과 새로운 나라를 탐험하는 즐거움을 결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관광도 하고 한국 문화도 즐기고 오세요. 라고 말했죠. 단순히 치과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재미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기찬 도시를 방문하고 맛있는 한식을 즐기고 역동적인 문화에 흠뻑 빠져들면서 미소를 개선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저는 치료라는 건 많은 사례가 있고 전문적인 곳에서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크게 달라진 외모인데도 자신감까지 심어줬어요. 특히 일본 여성들의 경우 완전 강추해요. 일본에서 치료를 왔다고 하면 통원 치료 횟수도 줄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거라면 뭐든 따라하고 싶어 해 전통이라는 게 없는 나라잖아. 중국의 한 학교 친구들이 335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친구의 말대로 정말 그런 나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 출신 여성 웨이비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항상 조용한 아이였고 관심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책과 함께 웅크리고 있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게 된 그곳은 한국식 베이커리였는데 따뜻하고 매력적인 향기가 나는 색다른 곳이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식 디저트인 약과를 먹었는데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약과 반죽이 저도 모르게 저를 둘러싸고 있던 벽을 녹이기 시작했죠. 소박하면서도
이국적인 그 디저트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또한 흥미를 끌었어요. 저는 더 많은 한국 카페를 탐험하기 시작했고, 디저트를 먹을 때마다 제가 전혀 몰랐던 문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맛을 발견할 때마다 제 안에 숨겨진 부분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저희 새로운 관심사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친구들은 제가 한국 디저트에 집착한다고 비웃고 놀려댔죠. 한국 사람들은 중국 거라면 뭐든 따라하고 싶어 해 전통이라는 게 없는 나라잖아. 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전 무시했어요. 이미 한국 문화에까지 관심이 생겼거든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의 모든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고 그 맛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담한 결정이었고 솔직히 두렵기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하지만 저는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뛰어들었어요. 온라인 튜토리얼부터 시작해서 교과서, 한국 드라마까지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찾아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 디저트를 맛볼 때마다 제가 왜 시작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소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의 요리 동아리에서 한국 여행 계획을 발표했어요. 여행에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길래 제가 지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통역으로 여행에 함께 하게 되었어요. 여행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멋진 여정이 되었어요. 저를 사로잡았던 디저트와 언어의 나라에 도착했을 때가 떠올라요. 친구들의 음식 주문을 돕고 직원들과 한국어로 농담도 몇 마디 나눴지요.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신기해하는 표정을 보면 정말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단순한 모험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온 수줍은 소녀 웨이비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할 줄 알고 한국 문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깊은 소녀 웨이비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던 친구들은 이제 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어를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가보니 저는 한국어의 아주 일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고 밝혀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디저트에 대한 애정이 저를 한글로 이끌었고 한글은 저에게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고군분투했던 그 시절을 돌아보니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려던 참이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것은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지만 저는 그 꿈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와 북적이는 거리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요리 동아리 여행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제 열정과 문화를 잇는 능력을 알아봐 주셨어요. 제가 열정을 쏟은 일에 대해 인정받고 가치를 인정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가르치는 것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 모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소규모 언어 학습 그룹을 이끌며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행에서 얻은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문장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의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한국 문화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학교 측에서 좋아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 전통놀이 등등을 준비했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설레서 서울에 다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축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고 K-팝 노래의 춤 동작을 몇 가지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가득한 기쁨이 제 보람이었습니다. 저의 작은 언어 모임은 제대로 된 동아리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나서 한국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기초 문법부터 복잡한 문장 구조까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저에게도 배움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어의 뉘앙스를 더 많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었죠. 클럽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제 자신감도 커졌어요. 저는 더 이상 남몰래 한국 디저트를 좋아하던 수줍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적인 것이라면 무엇이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존경했고 선생님들도 제 노력을 지지해 주셨죠.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지역 신문사에서 한국 문화, 축제와 제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내성적이었던 소녀가 한글과 한국 문화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이야기가 궁금하대요. 인터뷰가 공개되자 삽시간에 입소문이 났어요.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반응에 압도당했습니다. 제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디저트에 대한 단순한 애정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와의 여정은 어느새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변화를 만들고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모험과 도전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기사가 입소문을 타면서 제 이야기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여정에 감동한 전국 각지의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포용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때 제 이야기가 더 이상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새로운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저는 종종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한국 디저트를 좋아하게 되고 한글을 배우기 위해 애쓰고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감히 나누려 했던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그 소녀는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과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겸허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졸업 후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공부했습니다. 제 꿈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차세대 문화 홍보대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큰 꿈이었지만 저는 큰 꿈은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까지의 여정이 정점을 찍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명문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채 첫 수업에 들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제 눈앞에는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학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탐구하고 이해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제 모습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엄청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언어 능력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뉘앙스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수업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한 문화에 진정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명은 강의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와의 여정을 담은 일종의 회고록 같은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문화 탐험에서 영감이나 지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었죠. 매일 교실 앞에 서서 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저는 제 여정이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벽을 허물고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성을 축하하는 일이었죠. 매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세계 너머의 세계에 대해 생각과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에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한국어가 외국어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문화, 교육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노력해온 모든 것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저의 노력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교육자이자 문화 홍보대사가 된 저는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준 디저트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도전. 그리고 제 열정을 전 세계와 나눌 수 있게 해준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여정의 모든 단계가 인내와 열정, 새로운 문화를 포용하는 힘에 대한 교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많은 교훈을 배우고,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한국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했으니까요. 한국 문화와 한글에 대한 나의 모험은 발견과 성장이라는 평생의 이야기에 또 다른 장에 불과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대조와 조화의 땅입니다. 고즈넉한 전통 궁궐의 아름다움부터 네온사인으로 번화한 현대 도시의 거리까지. 한국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물리적 풍경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세계에도 존재합니다.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과 혁신과 진보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해요. 한국 문화의 가장 존경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공동체와 공생에 대한 강조입니다. 정은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적 개념이지만 본질적으로 깊은 애정과 애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커뮤니티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거나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에서 한국의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예술과 음악 또한 한국인의 영혼을 대변합니다. 판소리와 가야금 등 한국 전통 음악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선율은 사랑과 슬픔, 기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국제무대로 끌어올린 세계적인 현상인 K-팝도 있습니다. K-팝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과 인상적인 안무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음식은 또 다른 경이로움의 영역입니다. 한식은 맛과 질감에 대한 즐거운 탐험입니다. 각 요리에는 역사 문화가 한 접시에 담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한의 정신입니다. 한은 슬픔과 희망 인내가 어우러져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독특한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수십 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글로벌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한국의 여정은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수업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더 깊은 측면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세계의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인의 마음과 영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한국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를 종종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여정의 문을 열어준 것은 간단한 디저트였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한국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비슷한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 새로운 연결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 활기찬 문화 불굴의 정신을 가진 한국은 단순한 국가 그 이상입니다.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회복성의 힘에 대한 사랑 숨쉬는 교훈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한국이 제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방식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고 있습니다.